안녕하십니까. 자, 2024학년도 9월 고1 모의평가 비문학 담당하게 된 김현태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선생님 전반적인 그 2024학년도 고1 9월 모의평가에 관련된 비문학 내용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선생님 문제를 한번 더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 지문을 처음 접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지문을 읽을 때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도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지문에 있는 내용보다는 문제를 푸는 데는 그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선택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지문을 읽을 때의 난이도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접했을 때 난이도와 너무 격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지문을 읽은 친구들이 뭐야 되게 허무하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여기 문제에서 내용들은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은 철학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기술 내용, 기술 전반적인 내용, 그 암호화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세 번째는 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오답률을 이것저것 좀 살펴봤었는데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은 법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나왔던 철학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일단은 첫 번째 철학 지문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철학 지문은 선생님, 여러분 학생들이 아무래도 첫 번째 접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내용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지문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따져보면, 철학 지문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이것들을 많이 보죠. 학자, 그리고 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철학 지문에서 그래 학자들이 나오니까, 학자가 뭘 주장했는지가 나오니까 학자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학자 이름에다 동그라미 막 치고 막 동그라미 막 쳐요. 근데 정작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학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체크를 하고 가는 건 좋은데, 동그라미 치고 체크를 하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문과 나지문이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가, 지문, 나, 지문 모두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실존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실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거기서 여러분들 배경 지식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좀 더 쉽게 손쉽게 좀 풀었을 텐데, 다른 비문학 지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 내가 왜 존재하는가? 바로 인간의 주체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 지문에서는 누구의 의견이 나옵니까? 하이데거의 의견이 나옵니다. 가 지문에서는 하이데거의 의견이 나오고요. 나 지문에서는 실존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죠.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실존과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실존이 뭔지 그 차이점을 가지고 내용을 분석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실존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어요. 참 친절하게도. 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실존한다는 것 자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현존재다. 현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삶의 실존적 의미를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존주는 자신의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킨 대로 살게 되곤 한다.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거기 줄자 보세요.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존재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죠. 현존재에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현존재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세인이 사는 삶을 무슨 삶? 비본래적 삶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봤다. 세인이라 사는 삶은 그래서 비본래적 삶이죠. 그렇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야. 누가? 현존재가. 현존재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 때문에 세인이 돼버리고 그 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본래적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현존재, 여기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현존재는 본래적으로 본래적이래. 이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어떤 삶? 본래적인 삶을 사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에게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세인이 된 현존재는 고유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실존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그 주체가 갖고 있는 고유성인데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거기 줄쳐 보세요. 자, 거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하이데거가 원하는 거는 세인의 삶이 아니라 현존재, 즉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인간의 현존재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 그걸 제대로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주변 환경일 테고,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 밑에 나와 있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좀 지우고, 자, 비본래적 삶에서 현 존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부정적인 거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이데거는 그거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쭉 내려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오면은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유성이죠. 고유성. 실존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특히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본래적 삶, 즉 개인 자체의 어떤 고유성이었습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 제대로 된 인식이죠.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갖고 있는 것, 그 개인 하나만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한번 가볼게요. 가문단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현금을 칠게요.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대면하고 선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대면은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야? 직면이겠죠. 직면.
제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또 정리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얘기한 내용이죠. 그렇죠? 인간의 본래적 삶,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실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대면하고, 즉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선취해서 나의 고유성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럼 사르트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나오죠. 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로 정의하였다. 현관문 치세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자,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기대라는 거죠. 이 기대는 어떻게? 기존의 과거의 기대에서 새로운 기대로 계속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계속 쇄신되고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 인간의 기대는 어떤 기대? 다시 새로운 기대의 방식으로 어떻게 된다? 변화하고 쇄신된다라는 거죠. 바꿔간다라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 아무튼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삶의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됨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읽을 때, 이 지문을 읽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사르트르의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두셨어야 돼요. 왜냐면 자, 하이데거가 여러분들 내용에서 하이데거가 얘기한 죽음의 내용이 뭔지 이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내용을 읽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은 하이데거와 좀 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른 의견은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부분에다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하고 쇄신을 가는데 그것이 중지되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중단되는 과정은 별 예기치 않은 상황이죠. 그것은 바로 뭐야?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자, 볼게요. 넘겨보면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 기대가 나가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중단하는 거죠.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보았다.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적어봅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정하고 있다? 우연성이라는 거죠. 우연성. 그렇죠?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죽음은 나의 고유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과정이었겠지만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하고 실존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 기대를 중단시키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달라요, 생각이.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그렇죠, 죽었죠.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이다. 현관면 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나 뭐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개인, 나 한 자신, 주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르트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누구? 타인의 시선에 멈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타인의 시선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주체가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그 죽은 대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나 자신일 수가 없죠. 누가 봐요? 타인이 나를 바라보겠죠. 그렇죠? 타인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타인에 의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면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걸로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보세요. 가령이라고 나와 있죠.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나왔네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다 끝났어요, 얘들아.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을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아냐 모르냐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르트르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면 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실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사르트르는 죽음을 안 좋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정말 실존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다. 그렇죠? 왜? 변화하고 쇄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은 결국 뭐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체성? 나의 주체적인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실존이지, 죽음으로써 뭔가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얘는 의미를 획득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뭐 16번이나 1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8번까지는 여러분들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철학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글들을 갖고 와서,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비문학의 추세가 다 뭐예요? 추론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예시들을 제시해주고 그 예시와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문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유형이 19번과 20번 유형이었다는 거죠. 근데 19번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을 겁니다. 거기 누가 나와요? 야스퍼스라고 하는 어떤 착자가 나오죠. 근데 야스퍼스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19번의 문제는 나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사르트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죽음은 의미가 없다.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르트르의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야스퍼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세 번째 줄 가보세요. 야스퍼스는, 자,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스퍼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죽음은 의미 없다. 죽음은 의미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생각보다 쉬워요. 다 몇 번이야? 그러니까 2번이겠죠. 죽음은 우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인간 스스로 주체적인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을 골랐어야죠. 그렇죠. 자, 20번 가볼게요.
야, 16번부터 18번까지 얘들이 푸는 거야. 알겠지? 이건 금방 풀리니까. 자, 20번 가볼게요.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이다. 이런 거 잘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어떤 사례들을 갖고 와서 그 사례에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짜 오리지널 추론 문제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뒤에 여러분들 그 기술 지문에도 나와 있고 법 지문에도 그런 것들이 꼭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사실 여기 줄쳐볼게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줄쳐볼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태도야? 비본래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존재의 모습인데, 즉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친구는 그 인간의 어떤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 뭐라 나와 있어요? 인생의 유한성이란 이런 가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 줄치고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비본래적 삶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요?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삶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된다. 반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가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쳐볼게요.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테니. 누구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야? 타인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죠. 뭐가? 죽음이. 죽으면 누가 판단해 준다? 타인이 판단해 준다. 이거 누구의 입장? 사르트르의 입장이네요.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래야 돼? 자, 5번 가볼게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 여기가 틀렸죠. 이건 누구의 입장이야? 하이데거의 입장이죠.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인식한다는 건 바로 뭐야? 죽음에 대해서 대면하고 선취하려고 하는 태도죠. 이건 누구한테만 있었어? 하이데거한테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르트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연적인 거다. 그거는 네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죽음으로써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의 실존을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의 주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의 삶을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르트르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16번부터 20번까지 관련된 이 철학 지문은요, 지금 선생님이 문제 푼 19번과 20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것만 했습니다. 자, 다음 21번부터 25번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문제를 풀 때 이 지문이 여러분들을 가장 애먹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뒤에 넘기면 그 24번 보면은 그 24번의 정답률이 45%입니다, 여러분들. 45%.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이런 지문들을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그 지문의 내용을 뭔가 이렇게 매치시키기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 지문은요, 지문 내용이 주제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여기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은 뭔가 그것을 계산식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뭐 그 암호의 어떤 그 암호화 과정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요구한다던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문을 제대로 읽었느냐, 못 읽느냐, 읽어내느냐, 못 읽어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정말 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기술 지문은
선생님도 참 기술 질문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술 지문에서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이거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약간 지레 겁먹었는데, 문제를 딱 보고 푸니까, 뭐야? 이렇게 쉽다고? 이거 완전히 제대로 읽어내려간 친구들만, 정말 이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제대로 읽은 친구들만, 공들여서 읽은 친구들만 허무해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부터 25번에 관련된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좀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다. 지금 여기서 세 줄만 탁 읽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어떤 대상을 암호화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는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암호화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 암호가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야? 아니면 동형 암호화 방식이야? 동형 암호화 방식이지. 그치?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겠지. 동형 암호화 방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거와 대조되는 이전의 기술을 갖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읽었지만 기술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요,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 기술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요, 거기 나와 있는 어떤 그 기술에 관련된 그 개념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게 나왔어? 지금 여기 복호화 과정, 그쵸? 복호화 과정이 있었고, 또 뭐야? 암호화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쵸? 그리고 뭐 공개키 암호화 방식, 이런 것 같은 이런 기술에 관련된 개념들을 잘 봐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르는 내용을 갖고 문제를 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개념을 모른다? 그럼 문제를 안 풀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뭐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워낙 기술 질문이라고 하는 건 문과생들, 뭐 이과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과생들한테는 그런 기술 질문 같은 것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간 복잡하게는 아니더라도, 아, 이게 뭐에 대한 과정이고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문이 이 암호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와? 암호화되는 과정,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과정을 갈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암호화에 대해서 만들고 그 복호화 과정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 여기서 말하는 그 이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을 때 뭐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어떤 뭐에 대한, 적어도 뭐에 대한 설명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과정에 대한 이해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과정이 되는구나.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구나. 어떤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거기까지는 다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45%의 정답률을 갖고 있는 몇 번 문제였더라? 그게 24번 문제 같은 문제들이 꼭 나옵니다. 지문을 어떻게 그림 혹은 도표로 변환시켜 놓은 문제들이 꼭 나옵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A라고 해놓고 넘기면은 거기 지금 8페이지에 그 시험지 8페이지에 A라고 해놓고 그 과정을 거기다 체크만 딱 해줬어요. 그것만 보고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친절하게 둔 제시가 나와 있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먼저 1번과 2번에 대한 선행이 되어 있다면 지문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 있을 테고 그걸 그림과 도표를 변환된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꼭 나와요. 어디 지문? 기술 지문이 아니라 과학 지문에서도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선생님이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기술 지문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어떤 지문들이 나오냐. 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 자, 정리를 빨리 하자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단점은 뭐예요? 복호화 하는 과정에서 복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복화 과정이죠. 복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가 한 개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있다 없다? 그걸 이제 보완해야 되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왔다? 동형 암호화. 동형 암호화 과정을 갖고 왔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복호화 과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복호화 과정이 설명되어 있나요? 그렇죠,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보세요.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 그러니까 복호화 과정은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니까 원정보가 다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정보가 노출돼 버리니까 당연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좀 정리하면 어떻게 복호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원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게 결국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복호하는 과정이 바로 원문 정보로 유출해가는 다시 돌려놓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보고 선생님이 약간 좀 의미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그래서 동형 암호화 과정이 만들어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서는. 자, 그럼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동형 암호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 동형성에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자, 동형성. 이 개념도 알고 가야 되겠네요. 자, 동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거기 나와 있죠. 동형성이란 줄 치세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하는 결과와 같은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줄 쳐볼게요.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와 같은 것을 말한다 하고 줄 쳐보세요. 이거 무슨 방식? 기존의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복호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동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원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도 어떻게 암호화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두 개가 굳이 암호화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잠깐만 좀 말 꼬였는데 다시 한번. 자, 일단 동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과정인데 그것과 지금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복호 과정을 통해서 원정보를 유추하고 하는 그 암호화 방식과 똑같다는 거죠. 이 동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설명하면 선생님 지금 말이 꼬이는데, 자 말로 해봅시다. 원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그 결과값과, 그리고 원정보를 유출하고 암호화하는 그 과정값이 똑같은 그 과정을 우리는 동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 됐다. 선생님도 기술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때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부분 동형 암호. 지금 여기 지금 나를 좀 정리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동형성을 갖고 있는 것이 동형 암호화인데, 그 동형 암호화의 종류에는 또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죠. 하나는 지금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뭘 갖고 있어요?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다. 특정 연산 동형성을 갖는 무슨 부분 동형 암호. 이거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연산 종류 관계없이 특정한 횟수, 특정 연산 횟수에만 관심을 갖는, 동형성을 갖는 부분 동형 암호. 부분 동형 암호. 제한적,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 암호. 그렇지. 제한적 암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횟수에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 암호. 횟수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 덧셈, 곱셈. 에만 관심을 갖는 무슨 암호? 완전 동형 암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선생님도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선생님도 약간 정리하는데 자꾸 애를 먹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있다. 이게 지금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 막 동형 암호에 대한 종류들을 막 지금 나열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형 암호에 대한 연결을 나열했지만 이거 갖고 막 이게서 여기서 부분 동형 암호가 뭐고, 자세하게 뭐고, 제한적 동형 암호가 뭐고, 완전 동형 암호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사실, 지금 요 내용들은요, 지금 뒤에 있는 문제에서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가 나왔는데, 21번이나 22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요 내용들이 정보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에 지금 지문들 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건 정보들이 막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네,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완전 동형 암호는 암호화에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서 격자 기반 그리고 CRT 기반 등으로 나뉜다. 그중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이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딱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완전 동형 암호라는 얘기예요. 자, 동형 암호, 완전 동형 암호에, 그래서 완전 동형 암호 또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자, 하나는 격자 기반 완전, 그리고 두 번째는 CRT. 이렇게 나눠져 있죠. 격자 기반과 CRT.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격자 기반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샬라샬라, CRT에 대한 어떤 기본들을 샬라샬라. 그래서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 22번에 지금 부트스트래밍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거 좀 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거기 볼게요. 부트스트래밍에 관련된 내용부터 빨리 읽어볼게요. 자,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은 부트스트래밍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트스트래밍 과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격자 기반에 관련된 격자 기반 동형 암호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예차례 지금 그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위에 한번 보시면, 자, 격자 기반 동형 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한다.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류값이 커지게 되며,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하면 원문의 복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은 부트스트래밍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부트스트래밍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그 오류값이 커지면서 복화 과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결과값이 엄청 커졌다는 얘기야. 그럼 부트스트래밍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값을 어떻게 상쇄시켜주는 과정이겠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문에 오류값이 누적되면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대한 이전 암호문을 복화하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좀 P를 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애초에 부트스트래밍 과정은 그 연산 과정에서 덧셈과 곱셈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서 추가되는 오류값 때문에, 그 추가된 오류값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엄청 커져서 그걸 복화할 수 없는 과정이 되어버린 것을 다른 암호키를 집어넣어줘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과정을 우리는 부트스트래밍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 부트스트래밍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격자 기반 동형 암호, 격자 기반 여기에서 진행되는 거고, 예초에 이 격자 기반에서 중요한 거는 오류값을 추가시켜서 일부러 암호화시키는 과정이잖아. 오류값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진짜 원문 내용이 뭔지 모르게 바꿔놓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트스트래밍 과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류값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여기 그리고 거기서 오류값이 없다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22번 보면은 거기에 5번 한번 보세요. 22번에 5번은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류값이 없었다? 아니죠.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요, 지금 선생님이 읽어 내려간 그 과정만 보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21번도요, 너무 쉬웠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21번 같은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요 정보들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21번 첫 번째 선택지 1번 딱 읽어보세요. 제한적 동형 암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한적 동형 암호는 컴퓨터의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이다. 정리를 했잖아요. 바로 풀 수 있었죠. 1번 체크하고 갔어야죠.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21번, 22번은 이렇게 빨리 풀린다고? 내가 풀어놓고도 이렇게 정답이 빨리 나온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읽고 진짜 이거 어려운 거니까 정말 빡빡하게 읽어가지고 제대로 정리해야지 라고 했던 친구들이 허무함을 느낀다니까. 21번, 22번 문제를 보면. 그렇죠? 자, 뒤에 넘겨볼게요. 자, 23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3번이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더라고. 63%인데 뭐 정답률이 아예 낮은 건 아닌데 이걸 왜 틀렸나 모르겠어. 자, 기억 한번 가볼게요. 기억. 자, 기억. 자,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와 니은은 지금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니은과 기억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린 기억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선생님 읽어 내려가면서 정보를 정리했다고 칩시다. 지금 정보를 정리했으니까, 그치? 뭐 오류값이 추가되고, 그래서 뭐 데이터 값을 많이 잡아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CRT에 대한 이야기 아직 선생님 정리 안 해놨죠. 자, 그럼 CR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위에 있는 격자 기반은요,
지금 계속 오류값을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도 느릴 뿐더러 용량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CRT인데, 자 볼게요.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해서 지금 CRT에 과장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빨리 해볼게요.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A에 관련된 내용도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CRT 기반은요, 솔직히 이거 지금 격자 기반은요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었어. 워낙 여기서 내용은 쉬우니까. 자, 일단 CRT 정리 좀 해볼게요. 자, CRT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문 데이터, 자 원문 DT, 데이터에서 어떻게 임의의 정수 X, 자 임의의 정수에서를 나눈 값에 뭐야? 나머지, 이 나머지를 뭐한다? 암호문으로 만들어낸다.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뭐 원문 복호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원문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고, 암호키가 두 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자, 쭉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읽은 데 바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밑으로 내려오면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면 AP, AQ와 BP, BQ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값이 원문 A, B와 암호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이거 문제 그 24페이지, 자, 9페이지에 24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틀렸는데, 이거 진짜 그 문제 틀릴 이유가 없거든. 이거 되게 쉽거든. 자, 보세요. 원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임의의 정수를 나눈 값에 나머지를 암호문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지금 원문 연산이 지금 27과 15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 앞에 한번 A로 가보면 거기 지금 A에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를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면 AP, AQ, BP, BQ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보면 뒤에 넘겨주면 원문의 영상 27과 15가 있죠. 그럼 걔네들이 뭐가 돼? 원문 AB가 될 거 아니야. AB. 그렇지? 자, 그러면 27과 15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더해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42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지금 여기서 A와 B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A와 B를 지금 각각 뭘로 나눈 거야? 정수 X, 임의의 정수 X인. 그럼 여기 임의의 정수 나와 있잖아. 임의의 정수 뭐야? 11과 13으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잖아. 27을 11과 13으로 나눴고 15도 11과 13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누는 값이 뭐야? 5와 1이 나와 있네요. 자, 27을 11로 나눈 값이 5고요. 그리고 13으로 나눈 값이 1이래요. 그리고 15를 11로 나눈 값이 4고, 그리고 13으로 나눈 값이 2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정리하고 23번 같이 넘어가서 풀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빨리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보면은, 자, 그럼 27을 A1로 나눴을 때, 27A, 자, A를 지금 11과 13으로 나눴을 때의 값이 5와 1로 나눠졌을 때,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정리를 하면, AP, AQ,
BP, BQ가 된다. 근데 위에 보면은 그 원문 A와 B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그 바로 위에 보면 서로 서인 의미의 정수 P와 Q를 암호키로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P와 Q. 그러면 이 11과 13이 뭐가 되냐면 P와 Q가 되겠지. P와 Q가 되겠고 얘가 암호키잖아. 그러면 27인 A를 11로 나눈 값은 뭐야? 얘가 A 뭐가 돼? A P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15를 P로 나눈 값 얘는 B P가 되겠지 얘들아. 그리고 27을 13으로 나눈 값은 뭐가 돼? A Q가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15B를 Q로 15를 13으로 나눈 값은 B Q가 되겠지. 지금 이 얘기야.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오케이? 그거잖아 지금. 다 냈네요. 그러면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 나머지 값이 원문 A와 B의 암호문이 된다라는 거죠. 이 나머지 값, 요 값이 뭐가 돼요? 이 원문 A와 B의 암호문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을 동일한 나무키로 나눈 나머지 값인 AP와 BP, AQ와 BQ끼리 서로 덧셈 연산을 수행한다. 어떻게? 봐봐. 다시 AP와 BP. 자, AP와 BP. 5와 4를 더한 값. 그렇죠? 그리고 AQ와 BQ. AQ와 BQ. 그러면 4 더하기 2죠. 그러면 얘는 AP, B, P의 값이니까 얘가 9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AQ 더하기 B, Q의 값이니까 얘는 6이 되죠. 이렇게. 9, 6. 그쵸? 만약 연산수행의 결과값이 지금 이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산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를 나누어 값을 실수한다. 자, 이게 되어 있죠. 근데 얘들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지금 거기 조건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산수행의 결과값인 AP 플러스 BP, AQ 플러스 BQ가 원문 AB를 직접 덧셈한 결과값을 암호키 P와 Q로 나눈 나머지 값인 A 플러스 B의 P 그리고 A 플러스 B의 Q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리 다 끝났어.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24번을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답이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자 볼게요. 가에서 원문 연상의 결과값을 암호키로 암호하면 5와 4가 된다. 자, 가에서 원문 연상의 결과값을 암호키로 암호하면 5와 4가 되는 겁니까? 더해줘야지. 9와 6이겠지 얘들아. 잠깐만. 미안 4-2가 아니고 잘못 썼네요 이거. 뭐야? 1 플러스 2네요. 미안. 1 플러스 2니까 얘는 3이겠네요. 9와 3이겠죠. 9와 3. 그렇죠? 2번 나에서 각 원문을 암호한 암호키의 개수는 총 4개이다 라고 했어요. 암호키의 개수가 4개입니까? 암호키가 뭔데? 암호키 여기 있잖아. 암호키. 얘가 암호문이고 얘는 암호키잖아. 2개잖아요. 11과 13이죠. 그렇죠? 자, 4번 라에서 암호키를 알면 나머지 값을 몰라도 원문 27과 15를 복화할 수 있다. 복화하려면 뭐 해야 돼? 나머지 값을 다 알아야 돼. 나머지 값 필수. 어디? A로 보면은 거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A의 마지막 줄 보면은 그 그림 바로 위에,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알아야 돼. 이게 걔가 틀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까지 다 했고, 지금 4번도 지금 틀렸고요. 1번, 2번, 4번 틀렸고요. 5번, 가와 다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산 결과값은 암호부가 달리 정수이다. 지금 아니 굳이 5번을까지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답이 나온 거 아니야? 답 3번 보세요. 다해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은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 맞잖아요.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고 돼 있었는데 아까 제가 체크하러 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디?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값을 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작잖아. 답 나왔네요. 답 3번.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굳이 뭐 정수 이런 거 5번 굳이 따질 필요도 없었어. 그렇지? 아니, 선생님 5번 해주려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딱 문제를 풀어보니까. 자, 그럼 23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기업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3번 가볼게요. 자, 니은은 지금 여기서 CRT죠. 니은은 기업과 달리 암호문의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반대가 됐잖아요. 오류값을 추가하는 건 누구였었어? 격자 기반이었잖아. 반대가 됐네. 답 3번 바로 나와야지. 그치. 아이고 힘들다. 그렇죠? 이게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살짝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이게 내가 왜 버벅거릴 수밖에 없냐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만 그냥 있는 그대로 직면에서 말 그대로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야, A는 B고 B는 A야,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두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디 21번부터 23번까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니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A에 관련된 요 문제는요, 학생분들이 어려워했던 A에 관한 이 문제는요, 지금 A 문제만 잘 읽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아예 거의 설명까지 친절하게 다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딱 나오니까 뭔가 좀 어려운 기호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좀 살짝 당황해서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얼마나 정보를 빨리 파악하느냐가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문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언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읽어보면 내려가다 보면은 답이 보일 겁니다. 뭐 약간 되게 나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정답이야, 얘들아.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당황하지 않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 딱 문제를 보니까, 처음에 딱 문제를 딱 접하고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를 풀고 나니까 하나도 그렇게 부러운 부분이 없었다는 거지. 됐죠? 여러분들 그 25번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이나 혹은 비문학 지문들을 풀 때요, 이런 단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 선생님들이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게 이 뜻이고 저게 저 뜻이고 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 비문학 강의를 할 때 25번 같은 문제를 틀리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휘력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휘를 정리해두고 그걸 많이 접하느냐, 어휘를 많이 접하고 뭐라가 될까, 많이 봐왔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푸는데 좀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단어장을 산다던가 그러지 마시고, 이런 질문들을 풀었을 때 그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으면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단어장에다 정리를 해두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단어장입니다. 국어 어휘는 따로 단어장이 단어 뭐 수어집, 뭐 단어집 같은 그런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학원에서 지금 국어생각 학원에서 여러분들 날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장을 적는 그 숙제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오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겁니다, 나중에. 다. 알겠죠? 자, 3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3번 문제. 지금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문제 풀었던 기술 지문에 관련된 문제들을 더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법지문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법지문도. 물론 법지문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접할 때.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문제들이 답이 있거든요. 특히 이 지문은 물론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문들을 보면, 법에 관련된 지문들을 보면 좀 꽈요, 이렇게 약간 꼬아져 있다 그러죠. 약간 좀 어렵게끔. 근데 이 지문은 다이렉트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바로 나와 있었어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33번부터 37번의 문제들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기술 지문에 대한 설명을 했듯이 법지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법지문도 여러분들 어떤 지문이 나오면요, 사례 적용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사례 적용. 법은 왜 만들어진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관련된 문제, 적용을 시키느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꼭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례들은 뭐 일상, 혹은 뭐 일상에 대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발생됐던 어떤 문제들, 그렇죠? 혹은 뭐 판례, 에 대한 예시들을 어떻게 보기로 제시해서 그걸 추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나오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그 36번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런 걸 많이 어려워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내용 읽어 내려가면서. 일단 첫 번째 문제 문단을 보면은 형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이라는 것이 형법 안에서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 대상이 그 행위 자체를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거기에 나와 있죠. 어떤 거?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오케이, 범죄가 아니죠. 범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구성요건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세 번째가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요건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튀어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서 쫙 해주고 있죠. 자, 먼저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구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어떤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뭐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냐,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형법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죄 유형 안에 해당하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때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된다.
자,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뭐가 있어? 행위가 있을 테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 둘과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인과관계라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면 위법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범죄 유형에 해당되니까. 범죄 유형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위법했겠죠. 법을 어겼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하지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각형 좀 쳐주세요. 뒤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구성 요건에 좀 적어볼게요.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분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외적인 것이 있죠. 예외. 그게 바로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범죄 구성 사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약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 이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바로 정당방위죠. 그렇죠? 어떤 행위를 했어. 근데 사람이 다치겠단 말이야. 때려서. 그렇죠? 다쳐가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때린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었어. 그럼 그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그건 위법성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니까.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위법성 조약 사유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다음 이제 세 번째 책임이 나와 있겠죠.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자, 이런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약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강요된 행위가 있다. 자, 예외에 적어야겠죠. 강요된 행위. 이거는 정리하면 저 위에처럼 책임 조각 사유가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회적 비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뭔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좋을까?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거지만, 자, 어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야. 그럼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라면 치료받고 있는 그 동물들이 뛰어나가지 않게끔, 혹은 그 동물들이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그 케이지 문을 잘 잠궈. 지금 잠금 장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잠궈 놓지 않았어. 그럼 바로 뭐야?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은 그 동물병원 수의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책임. 그런데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그 케이지 문을 제대로 잠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 제대로 잠그지 마 라고 하는 강요된 행위였다면
그거는 책임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 얘들아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엄청 쉽잖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다음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형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성립해야지만 범죄로 인정이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정리됐죠. 자, 이제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자, 형법에서 다루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과 가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범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형법에서의 범죄는 어떻게 나눠져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눠진다. 라는 거죠. 그렇죠.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야, 고의라고 하는 거,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그치? 이 고의라고 하는 것만 일부러 하는 의미죠, 일부러. 그러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있어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사고가 날 것이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주춤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상관없어, 다치든 말든 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고의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 행위자가 죄를 범한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 그렇죠?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 플러스 그것에 대한 용인까지 있을 때 우리는 그 고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 다음 과실 가볼게요.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자, 또 나누네요. 여기서 뭔가 자꾸 나누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그리고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먼저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자, 인식 유무라고 했으니까 인식 유 과실, 그리고 인식 무 과실, 이렇게 돼 있죠.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화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이해되죠? 그렇죠? 인식 무과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행동했는데 설마 그게 다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뭐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인식 무과실이에요. 그런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위에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 내가 이렇게 운전중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좀 더 조심하고 좀 천천히 가면 괜찮겠지? 라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그건 뭐야? 인식 이후 과실이지. 그렇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과실이지. 선생님, 그럼 이거 미필적 고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할 것이다. 자,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네요. 현관弁빡쳐주세요. 이거 이따가 여러분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떤 이 과실범 성량, 이 두 개는 그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없어요. 두 개가. 어쨌든 과실은 그냥 과실인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난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설마 그게 발생할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게, 그래, 넌 과실이 없겠다. 이게 아니에요. 넌 그렇게 했어도 과실이야. 라는 거죠.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과실이면 과실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건들이.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 자, 나왔죠? 방금 이야기. 미필적 고의 아니에요, 쌤? 왜? 두 개는 여기서 말하는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사실은 다르죠. 얘는 뭐야? 사고가 일어나도 난 상관없어, 이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식 이후 과실은 설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겠어. 내가 좀 더 조심하면 되지. 얘는 뭐야?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죠. 얘는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개념이고, 얘는 사고 자체 발생에 대한 그 용인의 의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면 안 일어날 거야. 사고는 나면 안 되지만 내가 조심하면은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개념인 거예요.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렇죠? 얘는 일어나도 상관없어. 난 그래도 할 거야. 이 개념이죠. 얘가 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개념입니다. 지금. 자,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자, 이제는 뭐야 나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규정에 따라 통상의 과실. 자, 갑니다. 통상 과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업무상 과실. 그리고 세 번째 중과실. 요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읽어볼게요. 그냥. 이들은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자, 보세요. 통상의 과실은 그냥 일반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주의 정도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주의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들이고요. 이 업무상 과실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네가 맨날 똑같이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계속 반복되는데 몰랐어? 그러니까 너는 뭐야? 업무상 과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즉 예견 가능성. 너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넌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넌 그 예측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과실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에 의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자, 얘는 통상의 과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안 한 경우.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가스불을 항상 꺼놓고 다녀야 되는데 그 가스불을 꺼놓지 않고 계속 켜놓고 다녔다던가 이러면 중과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버렸으면 중과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통상이, 그러니까 통상 과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 의미가 없었다면 중과실이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기준에 맞춰놓고 있어? 이 통상의 기준에 놓고 통상의 과실에다 기준을 맞춰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업무상 과실은 통상의 과실이 아니라 애초에 반복되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을 받는 거고, 중과실은 통상 과실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태만히 뒀다던가 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과실을 주는 거고. 오케이? 난 확실히 문과야. 이거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잘 하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그 기술신문 잠깐 버벅거렸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33번 가볼게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범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형법에서 범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 33%예요. 정답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자, 강요된 행위 현금펜 쳐보세요. 강요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를 볼 수 없다. 위법성? 위법성이니 얘들아? 정리했잖아. 강요된 행위, 책임의 사유죠. 답 나왔네요. 1번. 야, 아까 우리 비문학 문제 풀었다시피 아까 딱 몇 번이었냐? 아마 그 기술 지문이었을 거야. 그치? 기술 지문에서 딱 풀었는데 21번 같은 거 딱 읽었는데 바로 1번에 답이 나와버렸죠. 오, 이것도 1번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살짝 트릭인 것 같아. 보통 1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 사람의 심리가. 바로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1번에 답을 배치해버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제대로 읽었다면 1번 바로 체크해 나갔겠죠. 개 쉬운데? 이러고. 그렇죠? 다음 34번 가볼게요. 33%의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 쉬웠어요. 근데 자, 가해 이유를 추론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해 이유. 자,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어? 얘는 일어나도 상관없어. 범죄가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냥 갈 거야. 라고 했죠. 에이, 설마 사고가 나겠어? 내가 조심하면 되지. 그렇지만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얘는 사고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라는 개념이고, 얘는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내가 조심할 거야 라는 개념이고. 몇 번이야? 5번이겠지. 자,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고의와 가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기 행위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그렇죠? 그거잖아요, 지금. 4번 많이 헷갈렸을 텐데. 자, 4번 볼게요. 선택지 4번. 고의와 가실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 유무에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맞나요? 자,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무. 이건 뭐야? 고의와 가실은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건가? 그리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 유무에 모두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 아니죠. 딱 봐도 이거 아니잖아, 지금. 고의는 뭐야, 고의. 고의는 그걸 용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발생 가능성과 용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고, 과실법은 그걸 위험성을 인식했는지 없는지까지만 있는 거잖아. 용인한다, 안 한다? 이건 아니잖아. 이게 틀린 거지. 자, 35%요. 35번은 가볼게요. 기업과 디귿에 대한 설명을 적재하지 않은 것.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나와 있죠. 형법상의 과실법 규정, 통상적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기억은 통상의 과실. 자, 여기 기억이라고 체크. 자, 그리고 업무상 과실은 니은. 자, 중과실은 디귿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하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얼마만큼 예견했는가, 뭐에 관련되어 있어? 니은에만 해당되어 있네요. 답 1번이네. 너무 허무하네. 그렇죠? 자, 2번. 기억과 디귿은 주의 의미에 대한 태만의 정도 차이를 기준으로 난다. 기억과 디귿, 통상과 디귿, 통상과 중과실. 나왔네요. 이제 더 이상 안 풀 거야. 그렇죠? 이게 왜 41%고 33%고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지 나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36번은 조금 의미가 있는 문제네요, 여러분들. 36번 한번 가볼게요. 자, 윗글을 참고했을 때 보기의 판결문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보기 위에 있는, 보기 아래에 있는 어떤 그 사례들 있죠. 어떤 행동들이 일어난지에 대한 것보다는 밑에 판결문을 잘 보세요. 판결문. 판결문을 보면 우리가 딱 바로 판단할 수 있어. 뭘 봐야 돼? 과실이냐, 고의냐. 고의범으로 인정이 됐냐, 과실범으로 인정이 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과실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조건들은 이런 조건들이겠네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과실범에 관련된 조건들. 그렇죠? 자, 그럼 보면은, 자, 피고인 A씨가 지금 뭐 잠근 장치를 소홀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잠근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잠근 상태를 소홀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가능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과실은 어떤 과실일까? 자, 보면 이 과실이 보면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이 A씨가 인식했을까 못했을까, 그건 바로 위에 행위를 보면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거기 보면은, 자, 밑에서, 자, 맨 위에 판결문 바로 위에 있는데, 그래서 위로 네 번째 줄 가보세요.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위험성을 인지했죠. 손님과의 다툼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인식 유과실이죠. 인식 유과실이었으니까 어떻게든 그 무조건 과실이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그럼 얘가 인식을 했든 안 했든 그 과실 행동에 대해서 과실이 아니냐 맞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겠지. 영향 안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기 보면 답은 2번이 돼야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자, 1번은 그냥 나오지. 자,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일뿐. 자, 사회적 비난은 책임 소지입니다. 그렇죠?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2번 가볼게요.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겠군. 맞니? 영향 미치지 않았잖아. 2번이 돼야지. 이걸 판단 못했으면 그 한 글자, 내가 아까 선생님이 질문을 읽어내려갈 때 그 형광펜 칠하고 했던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렇죠? 이 36번도 정답률 되게 낮았어요. 그 한 문장 때문에. 그걸 못 찾아냈다면 이걸 못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도 맞는 것 같은데 3번도 맞는 것 같거든. 4번도 맞는 것 같고 5번도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왜? 2번에 대한 내용을 못 찾았거든. 요즘 추세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로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론 문제에서. 이게 어렵죠. 그렇죠?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읽기도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 이해도 제대로 돼야 되고, 그래야지 추론 문제가 풀 수 있게끔 문제 유형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철학 지문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기술 지문도 그렇고, 법 지문도 그렇고, 지금 이 9월달 모의일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평이했어요. 지문은 어렵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내용들은 평이했습니다. 답도 바로바로 보이게끔 문제가 나왔고요. 이런 유형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생각할 땐. 쉬웠으면 당연히 또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물론 비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잘 풀고 잘 맞춰야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고1 과정에서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뭔가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선생님이 요구를 하겠지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뭐 평균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좀 하세요. 정확하게 읽는 훈련.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해했다 라고 넘기지 마시고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훈련을 좀 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풀어 내려갈 때 지문을 대충대충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는 훈련을 계속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 문제 먼저 풀고 문제 먼저 보고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할 깜냥이 되지 못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비문학이 익숙해진 고학년들, 고2, 고3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요,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중학교 때도 뭐 중심 내용 찾는 그런 것처럼 뭐 중심 내용을 찾아서 쓰라고 하진 않겠지. 지금은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훈련을 했던 이유는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 내려간 데서 정작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은 실전 적용 훈련을 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지금 걷기도전에 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아까 보이는 그 기술 지문이나 법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추론 문제들을 못 풀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친구들이 하는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는 친구들이 하는 항상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추론 문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추론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해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찾아서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틀립니다. 추론 문제는 키워드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해야지 풀 수 있거든. 알겠니? 그런 추론 문제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체크를 하고 메모해 놓고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아까 강의를 하다가 좀 버벅거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선생님이 좀 약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어렵거나 좀 약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 국어생각 홈페이지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이름 부르면서 선생님 이거 몇 번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해줘도 좋고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좋고요. 뭐 여러분들 자유니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여기 국어 생각을 다니고 있는 재원생이 이 강의를 보고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돼요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다이렉트로 질문하면 선생님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긴 시간 동안 그 고등학교 1학년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관련된 비문학 독서, 아이고 길다, 비문학 제목도 기네요. 비문학 독서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말이 길어지려고 하는데 수능까지는 아직 여러분들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요. 뭐 점수가 지금 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해가는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